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포커스 3월 25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여러분 반가워하실 손님 모셨습니다. 이진숙 기자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종군 기자. 종군 기자는 여성이 종군 기자 나간다. 우리는 사실은 별로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진숙 기자가 예? 그것도 다른 데다 놓고 저 열사의 나라 중동의 그 이라크 이쪽에 가서 종군 기자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근데 그때는 참 TV로 맨날 이제 보고 했는데 야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한 우리 여기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을 오늘 옆에 모셨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오늘 모신 이유는 또 종군 기자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이분이 대구시장 출마했다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듣기로 하고, 뭐냐면 이제 제가 종군 기자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는 게 요즘 우크라이나, 예? 러시아가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연상이 돼서 오늘 이제 이진숙 기자, 지금 후보죠. 이진숙 기자를 모시게 된 걸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부러 와주셔서. 네, 다른 채널에서 교수님 방송하시는 거 많이 뵀는데 이렇게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대구에서 바로 올라오셨습니까? 예, 와서 서울역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이진숙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 등록했죠? 예비 후보 등록했습니다. 예, 등록했으니까 후보라 해도 되겠네. 근데 뭐 MBC 보도국 기자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걸프전 취재, 이라크 전쟁도 또 나가셨잖아요. 네,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그렇죠. 두 분 다 가셨죠. 그래서 또 거기다 보도 제작국의 2580부 여기 차장을 지내셨고 보도국 국제부장 또 홍보국장, MBC 홍보국장, 그다음에 MBC 대변인도 지내셨고 기획 홍보본부장. 예. 그다음 국제부 워싱턴 지사장을 지내셨습니다. 또 MBC 보도본부장, 이 보도의 그 파트에서는 완전히 스타죠, 꽃이죠. 그다음에 그 주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 MBC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미디어 감시 단장도 지내셨는데 이 정말 이제 경력이 화려합니다. 예. 오늘 제가 우선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난달 24일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어제까지 한 달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두 달째로 들어섰는데 당초에 러시아에서는 한 3일만 되면 그냥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항복받아낼 것 같이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 아프간에 예. 그 아슈라프 간인가 하는 대통령. 네.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그 비행기에다가 돈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보니까 뭐 이 북한에서 그 괴물 ICBM을 쐈던데 국가를 지키는 거는 그런 그 아프간 같은데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무기를 지원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 정신무장이다, 정신무력이다. 그걸 새삼 느꼈는데 우선 그 이야기. 네. 이 후보가 옛날에 그 종군제 경험도 하셨으니까 전쟁 시에 정말 강력한 힘은 무기는 어떤 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 가운데 그 참 정답이 들어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은 그 국민들의 정신무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기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 북한이 ICBM까지 시험 발사해가지고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뒤집혔는데 이런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거의 뭐 참 그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조금 전에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 미군이 철군하면서 마지막 대통령이죠. 그 탈리반 재집권 이전에 그 마지막 대통령 아시라프 가니 이 사람은 탈레반이 그 카불 수도를 점령하기도 전에 비행기에다가 금괴를 싣고 돈을 싣고 달러를 싣고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이런 그 아주 무능하고 부패하고 지도자 자격이 없는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코미디언 출신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이 젤렌스키라는 지도자가 버텨줬고 또 그 뒤에는 젤렌스키 대통령 혼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가 러시아라는 그 독재적 정권 푸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총리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사실상 종신 지도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들의 저항심, 국민들이 나라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나라고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이 설 마지막 장소다. 이런 국민들의 무장, 정신무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붙이고 싶은 것은 결국 또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뭐 민주주의의 그 꽃이 선거라고 하는데 어떤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도 또 목격을 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건데 뭐냐면 국민들이 정신무장이 철저히 돼야 되고 국민들이 내 나라를 지키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되는데 그런 국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민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누가 지고 있느냐. 그 바로 리더죠. 우리나라 말로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 무슨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지 뭔지 해가지고 결국은 어제 한방 되게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 웃어가면서 뭐 달래가면서 누가 김정은이가 달래는 어린애입니까? 달랜다고 듣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안 된다. 우리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선거에 나오긴 나왔지만 이진숙이가 누구다 이거는 보여줘야 되잖아.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나와서 대구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근데 그보다 우리가 어떤 후보를 우리의 시장으로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부터 알아야지. 그런 점에서 이진숙 후보는 근데 왜 여기저로서 종군을 하게 됐습니까? 정말 참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한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을 정도로 긴데요.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니면 그때 파견이 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91년 걸프 전쟁 때는 제가 그때 중동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라크라든가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대사나 영사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사회부 여기 마포구입니다만 마포 경찰서를 출입을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 차례 이제 그 1990년 8월 2일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8월 5일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됐고 데저트 실드 뒤에 또 데저트 스톰이 터져서 1991년 1월 17일에 이제 걸프 전쟁이 발발합니다마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로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조중동을 비롯해서 유력 일간지들이 다 이제 그 취재 비자를 신청을 하고 물론 방송사들도 그때는 뭐 한창 MBC가 잘 나갈 때였습니다. MBC도 취재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취재 비자서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우리 국제부에서 2-3번 취재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라크 대사관에서 비자가 안 나온 겁니다.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이제 그 국제부에서도 비상이 걸렸는데 이진숙이라는 친구가 그때 제가 입사 4년 차였는데 이진숙이라는 친구가 중동 쪽에 아는 사람이 많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국제부 차장이었던 그 강성주 선배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오셔서 어이 진수가 너 중동 쪽에 아는 사람 많지? 네가 취재 비자 신청해서 나랑 같이 그 취재 안 갈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죠, 그때.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연조 4년차 되는 기자가, 신참 기자가 역사를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다? 물론 뭐 전쟁이란 엄청난 참 무시무시한 현장이 기다리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그 그때는 이라크 샤시다페 대리대사도 잘 알고 있었고, 총영사가 비자 주는 사람이잖아요.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면 내일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강성주 차장도 그득 받겠네, 비자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갔습니다. 2003년에는 이제 전쟁이 발발되고 제가 홀로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 위험한 뭐 그런 순간 없었습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요. 그 가장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1991년에 그 제가 기억하기에 CNN에서 단독 중계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 현장을 거실에까지 비디오까지 중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피터 아넷, 존 헐리만, 버나치오 이 세 명의 기자가 이제 현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존 헐리만 기자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마치 7월 4일에 뭐 독립기념일이니까 7월 4일에 불꽃놀이를 보는 것처럼 바그다드의 하늘이 섬광으로 빛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도 이제 뭐 여의도에 그 불꽃 축제하지 않습니까? 축제하고는 전쟁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바그다드의 하늘이 말 그대로 폭격으로 방공포, 대공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습으로 인한 그 포탄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밤 야간이었는데 새벽 1시 반이니까 야간이었는데도 그냥 환한 대낮처럼 환하게 빛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그 공습이 계속돼서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이 언제든 폭격을 맞을 수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마터면 이제 그 불발탄을 밟을 뻔한 순간에 누가 그때 제 이름을 불러줘서 밟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사 생활을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지만 다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뭐 외국 기자들은 보니까 그 국경을 초월한 기자들이나 또 언론 단체에서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올해는 분쟁 지역을 취재하다가 또는 위험한 현장을 취재하다가 몇 명의 기자가 사망을 했고 이런 그 통계를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분쟁 지역 취재하다가 죽거나 부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뭐 특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2003년에는 한국인 기자로는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참 교수님도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살아남아서 그렇게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보니까 오늘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대구시장 출마를 뭐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 2019년 10월 말에 제가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으로 제가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왔던 이유는 제가 그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MBC에서 사상 최장 170일 파업을 거치면서 제가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게 대한민국이 민노총의 나라가 돼버렸다. 민노총, 전교조. 너무나 이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 권력이 완전히 좌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대표적인 그 조직, 기관 가운데 하나가 MBC다. 이런 것을 제가 몸으로 말 그대로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시민단체가 이제 우파 시민단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시민단체가 하기에도 시민단체만 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든 이것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향된 대한민국의 문화 권력 지형도를 바꿔보는데 기여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영입 제안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때 제가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맞을 겁니다. 워낙 그 바른당 쪽에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통합이 돼서 미래통합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마지막에 2명 경선을 하면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대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대구에서 초중고대를 다 나왔습니다만 대구가 제가 85년에 대구를 이제
진학을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왔는데 85년의 대구와 2022년의 대구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렸습니다. 네. 꼴찌 대구가 돼버렸는데 그때 제가 80년대 중반에는 3등 도시 대구였습니다. 3등 도시. 뭐냐 하면 서울, 부산, 대구였습니다. 3등 도시의 그 위상, 자부심, 긍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찾은 대구는 어떻게 됐냐면 3류 도시 대구가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3위 도시가 아니라 이 3류 도시가 됐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자부심이라든가 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GRDP, 지역 생산성이 거의 뭐 30년 가까이 꼴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제가 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직업정신, 프로정신을 지켰던 것처럼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를 정말 바꿔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구에 요번에 보니까 대구시장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대표적으로 홍준표 의원, 저번에도 경남지사인데 이번 대구시장을 또 하시겠다 뭐 이러고 권영진 현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금 뭐 나온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저 이진수 후보는 사실 저도 옛날 자유한국당 때 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거기 있으면서 이분을 이제 모시려고 그때 우리가 했는데 처음에는 올 듯이 하다가 우리가 못 모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정치권에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와서 그때는 아까운 인재다 이래서 아쉬워하고 이랬는데 이런 그 쟁쟁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건 이 경력으로 쟁쟁한 분들, 정치 예, 경력으로 이런 분들하고 지금 이제 겨루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유권자들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교수님 그 추세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 결국은 유권자, 국민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쟁쟁한 후보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쟁쟁한 후보 가운데 한 분이 대구시장으로도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신인, 참신한 인물, 뭔가 이제 구태 정치를 바꿔줄 인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호불호라든가 평가는 여러 가지 다르긴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를 선택한 것도 또 유권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당심 50%, 또 일반 여론 50%였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기존 정치인, 구태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제가 이제 평가를 하냐 하면은 너무나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를 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정치, 뭐, 그게 홍모든 권모든 김모든 간에 본인을 위한 정치를 했지, 과연 그분들이 국가를 위한 정치를 했느냐, 아니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했느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회의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대구의 경우에서도 이름만 뭐 인지도 면에서 저보다 나은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인물, 참신한 인물, 부패하지 않은 인물, 청렴한 인물, 그런 인물에 대한 이 필요도라 그럴까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윤석열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가장 큰 난관이 뭐냐? 초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과연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가장 큰 길목이 뭐냐? 가장 중요한 길목이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압승을 해야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나마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 지방선거 성적이 안 좋으면 정말 난관에 부닥치게 되는데, 저는 뭐 저도 이제 그쪽이 대구는 아니고 경북 쪽이 고향이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특히 거기가 보수, 우파의 말하자면 그게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많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대구 경북 쪽의 그 적극 절대적인 지지 덕분에 됐듯이 앞으로도 이 대구 경북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줘야 될 그런 중요한 곳인데 거기서 정말 훌륭한 시장, 훌륭한 도지사가 나와가지고 정권이 버팀목이 돼줬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떤 특별한 후보 누구를 지지하고 할 생각 그런 건 마음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이 리더 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같이 좀 이끌어 나가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은 있을 거예요. 대구 경북이 언제까지나 거기 말이죠. 옛날에 전통적인 그런 지역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는 최첨단의 이 산업을 유치해가지고 가장 앞선 세계적인 그런 도시, 그런 지역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기자들이 사실은 보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기자들도 다양하게 뭐 자기들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기자하고 나면 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게 정치다. 정치밖에 뭐 더 할 데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진숙 기자도 이제는 기자 생활을 다 하고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아주 뭐 MBC가 요즘 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튼 대한민국에서 유력 방송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직을 다 거쳤는데 대구시장 나오겠다 이제 이러니까 뭐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특히 대구시장은 한 지역의 요즘 보니까요. 단체장이 대통령보다 더 낫더라고. 왜냐하면 역할이 더 많을 수 있어. 작은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왜 거기다가 나가서 그러면 그만한 나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 또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타 분야에 있어서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에는 그 유수의 기업이 코카콜라의 사장이 어떤 그 기술 IT 쪽에 가서 최고 경영인을 맡기도 하고 또 IT 쪽에 있던 사람이 또 다른 일반 제조기업에 가서 사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CEO로서의 경영 능력은 어디를 가나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뭐 자랑 같지만 뭐 종군 기자 소개를 해주셨지만 MBC에서는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MBC 최초의 여성 기획본부장, MBC 최초의 여성 보도본부장, 여성 워싱턴 특파원, 여성 워싱턴 지사장, 또 여성 지역사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급으로 가면 이게 회사 임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회사 임원일 때, MBC 임원일 때 사상 최대 매출에 최대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최고 경영자는 다른 분이 계시긴 했지만 그 공동 경영인 임원으로서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었고 제가 대전 MBC 대표 지역사 사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의 최고 영업 이익을 내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보면 그냥 이제 자리나 직함 타이틀만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할 일이 있으면 직접 이제 광고 영업 뛰기도 하고 협찬 영업을 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무래도 낮은 직급의 사람이 뛰는 것보다는 높은 직급의 사람이 뛰는 것이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구시장이라고 하면 지역단체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역의 CEO, 코퍼레이트 대구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 최고 경영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경제 대통령 되겠다, 과학 대통령 되겠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결국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냐 이거죠. 뭐 과학의 전문가라 해서 과학 전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리더십 저는 경제 대통령 이런데 경제 대통령이 그 경제 분야가 얼마나 넓은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리더십이에요. 얼마나 이끌고 갈 수 있는 견인력이 있느냐, 설득력이 있느냐라든지 또 주민과 그 친화력이 있냐든지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거기서
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식견을 갖고 있다면 더 좋은데 사실은 그런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어느 조직에든지 이제 장이 되는 데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필요한데 그 점에서 이진숙 기자가 예, 언론계에서 쌓은 그런 여러 가지 리더십이 결국은 대구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또한 예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을 하다가 지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검찰총장은 법조계 특히 이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코퍼레이트 코리아 대구라는 대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선박의 그 함정을 이끄는 그런 선장이 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뭐 검찰총장이 뭐 무슨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 타 분야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총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소신을 이야기를 스스로 한 대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에 충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투철한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대한민국 최초의 소신 있는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는데 저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요. 여성 대통령 나왔잖아요. 네. 여성 총리도 있죠. 여성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여성 도지사, 여성 시장이 없어.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마침 이 후보가 거기 나오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상해. 그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특히 이제 물론 뭐 저 구청장이나 여기는 시군 여기는 있는데 도백 옛날 말로 하면 도백 그 광역시장 이런 데는 여성이 아직도 그 미답의 지역이야. 교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7개 광역 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사상 제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지율 여론조사 여러 차례 한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 3%가 이제 그래도 비교적 인정을 받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지만 17개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입후보 이미 했거나 할 예정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3% 지지율 넘는 여성 후보자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이제 제가 청년한테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야기가 저도 뭐 제가 여성이니까 뭐 여성 찬스를 사용해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여성 문제, 젠더 문제가 그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여성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 명도 없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구였어요 말이죠. 보니까 전번에 뭐 총선 때도 보니까요. 거기 유력한 여성 후보들이 보였어요. 그럼 우리도 그때 뭐랄까 조직책으로 임명도 하고 했는데 뭐 그 정순천이라는 사람이나 이인선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여성들 있잖아요. 네. 싹 다 결국은 본선에 가서 싹 다 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이 들고 경력 있는 남자들 자기들이 가서 그 자리 다 차지해버리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그 유력한 사람들 들어가서 다 밀어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잔인하죠.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여성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뭐 이번에도 보니까 좀 20대 이대녀라고 그럽니까? 네.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또 좀 점수를 잃었던데 이런 식이 뭐냐면 젠더를 가지고 저 남성이냐 여성이냐 구분하고 이럴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성에 대해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발 그 말이죠. 저 경력 있고 좀 뭐 유명세 타고 이런 분들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하는 그 여성들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는 이런 좀 비신사적인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대구 시장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대구의 정치 풍토에 대해서 이거는 대구의 시민들이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좌파 진영 관련해서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는 게 떠오르는 게 좌파 진영에서 제가 유일하게
좀 부럽다고 할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망친 것들이 뭐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 좀 부러운 게 있다면 이제 여성 문제인데요. 보수 정권, 우파 정권 때 보면 여성 장관들의 이제 그 면면을 보면 여성부 장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 뭐 있었던지도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해양부 장관 한 명 기억이 나고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 보면 뭐 나라는 망쳤지만 어떻든 인사를 할 때 보면 주요 부처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좀 거명을 해보면 뭐 정말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중소기업부 박영선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 외교부 강경화 장관 이런 그 밖에도 많습니다. 많죠. 예. 주요 부처의 장관들을 여성으로 임명했다. 이게 저는 한편에서 참 부럽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언급된 그 사람들이 참 얼마나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뭐 정말 대참사를 저질렀지만 어떻든지 이 좌파 정권에서는 그래도 여성에 대한 그 평가라든가 대우가 우리 우파보다는 좀 낫지 않나.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이런 참 능력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다 싹 이렇게 밀어냈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참 우리 우파들에서는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역시 고리타분하다. 역시 이기적이다. 뭐 이런 지적을 자꾸 받지 않도록 좀 진취적인 그런 마인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대구는 저희들 어릴 때만 저는 이제 경북 쪽에 중소도시에 살았는데 대구는 우리 선망의 적이었죠. 왜냐하면 대구 거기가 교육도시거든.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도시가 대구예요. 부산보다는 그때 대구를 더 알아줬을 정도로 서울 다음엔 대구였죠. 그 정도의 도시였고 물론 이제 또 큰 도시였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서울, 부산, 그 다음에 대구죠. 그런데 요즘 와서 위상이 너무 떨어진 데다가 저도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면 항상 대구는 이 지역 뭐 생산성 그렇고 또 뭐 지역 개인 소득이죠. 이런 점에서 계속 전국 17개 시도 중에 꼴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대구 경제를 뭐 되살릴, 그 다음에 대구의 위상을 되살릴 그런 뭐 포부가 있습니까? 통상 이제 그 후보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웃는 것이 거의 실행이 잘 안 됐죠. 그게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그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중앙에 가서 돈 많이 따오겠다. 누구 중앙정부에 누구를 잘 알고 있어서 더 많이 따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하는 얘기가 대기업 유치하겠다. 근데 뭐 전혀 안 됐었거든요. 오히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 기아차 다 그쪽에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그 삼성, 기아, 현대 기아기 때문에 대기업이 두 개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에 들어가 있고 기아도 조립 공장이 거기 있는데, 근데 대구는 대기업 제로입니다. 제로. 대구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뺄셈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 대구공항도 지금 뭐 빼고 새로 이제 통합신공항 만드는 것도 좋아요. 뭐 그거는 이제 통합신공항만 만들면 플러스 정치가 되는데, 플러스 정치, 플러스 경제가 되는데, 있는 대구공항 그것도 이제 빼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빼겠다고 하면 그걸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없는 것처럼 이제 아주 뒷구석으로 뒷코너로 밀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 유치하겠다 그런 노력도 하겠지만 또 중앙정부에서 나오겠다 그건 말 그대로 기본요금이죠. 기본요금. 기본인데 저는 오히려 대구를 세계 지도에 올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 되고 있는 이른바 뭐 유력 주자들을 면면을 보면 그분들은 아마 전부 다 국내파일걸요. 저는 해외에서 특파원도 했고 또 그 대학원도 다녔고 해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정치적 수도, 워싱턴에서 특파원 지사장 생활도 했고 선진국에서의 정치 형태 또 경제적인 부분을 엿볼 기회도 있었고 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뭐
정치 후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도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후진국을 다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직접 이제 네트워킹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인물들도 있고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는 말 그대로 한강 이남에서는 교육 수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한강 이남에서는. 그래서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국제 유수의 국제 대학교를 유치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직접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유수의 학교를 유치를 하고 또 이제 대구가 안경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탈모 기술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구에 메디시티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이걸 이제 그 말 그대로 활성화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대학교에서 마치 플랜트를 수출하듯이 병원을 두바이에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야말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인적 자산, 기술 자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중동에는 제가 오죽도 네트워킹이 잘 돼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구를 글로벌 대구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유력 새 후보들은 그런 그 국제적인 네트워킹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아니면 저보다는 정말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시민들 그 높았던 자존심, 자존감이 오랜 세월 이렇게 계속 위축되면서 많이 그 자존감도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는데 이제는 대구 시민, 경북 도민도 정말 좀 자존감 있는 자존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선진 시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후보가 그동안 이제 대구에서 많은 이제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그분들의 바람도 또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 시민 여러분께 저 이진숙인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뜻으로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진숙입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목숨을 걸어봤습니다. 목숨 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제와 같이 행동하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대구 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검사 출신, 국회의원 출신, 고위공무원 출신들입니다. 지난 대구시장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장관 출신, 차관 출신, 고위공무원 출신, 검사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대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꼴찌입니다. 꼴찌입니다. 지금 현재의 후보들과 과거 꼴찌를 이뤘던 그 후보들하고 커리어가 똑같습니다. 이 후보들을 뽑으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커리어가 훌륭해 보이지만 여러분 꼴찌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이진숙 꼴찌 탈출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5위 안에 들지 못하면 저는 재선에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재선에 또다시 나간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8년 동안 꼴찌를 기록하고도 또다시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 이진숙 5위 안에 들지 못하면 절대 재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대구 시민들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마지막에 딱 하나 거기 대구에 중요한 손님이 내려와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네. 예, 그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그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뭐 국화 앞에서 하는 그런 시가 생각날 정도로 그 먼 길을 돌아서 지금 이제 거기 고향이잖아요. 그 귀향하셨고 귀가하셨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거기 오셨으니까 거기도 간단히 인사 말씀 한 말씀, 환영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그렇잖아요. 저희 캠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명도 발표하고 또 어느 기자가 물어와서 제가 평도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님
달성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신 모습을 뵈니까 표정이 참 그 편안하고 환하고 그런 그 모습을 뵈서 그리고 그동안 정말 참 건강이 안 좋으셨지만 그런 밝은 모습을 표정을 보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달성에서 대구 시민들 따뜻한 환영 속에서 더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후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바라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이진숙 후배 좀 밀어주시고 저는 박 대통령께서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감방에 계시면서 전 정치인이자 현재도 정치인이시죠. 아마 거의 철학자가 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후배들이 잘 못하면 좀 꾸짖어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그런데 또 더 많은 시민들과 좀 소통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요. 뒷산이 좀 얕은 야산이 있더라고요. 산책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성의 공기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27년만큼 어쩌면 그보다도 더 따뜻하게 대통령님 아마 따뜻하게 품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요. 이진숙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인한테 직접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가서 물론 이제 모든 후보들이 나가서 성과를 자기가 생각하던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점에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진숙 후보도 나가서 원래 뜻하던 바를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아주 서로 웃으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노력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이진숙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